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국민 지분이 30%이고 나머지 70%를 민간이 가진다라고 말하며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요즘 정치가 시끄러우니 자꾸 사람을 공부하게 만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 우선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회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주의의 정의를 살펴보면 생산수단, 즉 토지, 자본, 공장 등을 사회 공동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생산과 분배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하자는 정치경제 이념이다. 핵심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빈부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이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단어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극단적 사회주의라 할 수 있다. 경제 시스템으로서 완전한 공산주의는 거의 사라졌다. 개혁 개방 전의 중국, 과거의 소련, 북한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심지어 현재의 북한도 완전한 공산주의라 보기는 어렵다. 사회주의의 유형. 계획 경제형 사회주의, 고전적 사회주의. 국가가 생산, 분배, 소비 전 과정을 통제한다. 예시로는 옛 소련, 중국, 북한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사회주의. 시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국가가 주요 산업을 소유한다. 예시로는 현재의 중국 일부 정책을 들 수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포함. 선거와 자유시장을 인정하되 사회복지와 재분배를 강화한다. 예시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회민주주의란 시장경제에만 맡겨두면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더 평등하게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실 정치와 시장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유럽 복지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없애고 돈도 시장도 계급도 국가도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실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상 사회이다. 과거엔 이를 실현하려다 강력한 독재나 경제붕괴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옛 소련, 북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산주의는 실패로 결론 난 실험과 같다.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시장사회주의라 할 수 있다. 시장사회주의는 시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강력한 계획경제를 시행하며 독재를 하는 나라가 많다. 현재의 중국 같은 나라이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공산주의는 특성상 강력한 계획경제를 위해 일당 독재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공산주의와 독재가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독재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 지칭할 때 우리는 실패한 경제체제와 독재라는 의미를 혼용해 쓰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범주에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고 부분적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한 국가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시장경제에 더해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면서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조화시키려는 정치경제체제이다. 사회민주주의의 특징 1. 자유시장경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기업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며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2.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무료 교육, 보편적 건강보험, 연금, 실업수당 등이 있다. 3. 정부의 역할 중시.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4. 민주주의 원칙.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정치체제 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법치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중요시한다. 사회민주주의 국가 예시. 1.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적인 사회민주주의 모델 국가로 높은 소득세를 바탕으로 무상의료, 무상대학 교육, 출산과 육아지원, 실업수당 등 광범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도 강력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노조 조직률도 매우 높다. 동시에 기업 활동은 자유롭고 글로벌 경쟁력도 높은 나라이다. 대표적 기업으로 이케아, 볼보 등이 있다. 2. 노르웨이. 국영 석유 산업을 통해 얻은 자산을 국민 전체의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노르웨이는 보편적 복지, 교육, 건강보험이 철저하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당이 정권을 자주 잡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덴마크. 덴마크 모델로 불리는 고세율, 고복지 체제를 운영한다. 교육, 의료, 노후, 보육 모두 국가에서 보장한다. 기업은 자유롭게 활동하되 정부 규제는 강하고 노동자와의 협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4. 핀란드. 교육의 질과 평등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나라이다. 사회민주당이 중심 세력으로 자주 집권한다. 복지와 창의성을 모두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무상교육, 기본소득 실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독일.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모델인 사회적 시장경제 소셜마켓 이코노미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의무이고 교육도 공공중심이다. 노사 공동결정제도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럽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재명의 K-엔비디아 구상은 공산주의적 발상일까? K-엔비디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부, 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내놓았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K-엔비디아 구상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받은 이유는 생산과 분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국민 지분이 30% 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강탈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투자하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구상이므로 공산주의로 보기 어렵다. 사회주의라기보다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대해 경험이 있는 나라다. 보수가 사랑하고 애정에 맞지 않는 박정희. 바로 박정희식 경제개발이다. 지금도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고성장 시대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고령층의 보수 성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재명의 K-엔비디아는 오히려 보수가 오랜 동안 갈망해왔던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구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정희식 경제개발. 1. 재원 확보. 첫 번째,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전후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산업화하기 위해 정부는 달러를 벌어들여야 했다. 가진 건 사람밖에 없던 시절 정부는 노동력을 외국으로 보낸다. 약 8,000명의 광부가 독일 루르탄 광산에 파견되었고 약 1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독일 병원에 파견되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1964년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는 서독의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광부들의 땀이 섞인 탄을 보십시오. 그들은 독일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일 정부도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박정희는 독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장기저리 차관을 빌려온다. 독일에서 흘린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차관과 기술협력을 가능하게 한 정치, 외교적 기반이 되었다 할 수 있다. 둘째, 한일 청구권 협정. 박정희는 이 협정으로 8억 원 상당의 자금을 가져왔다. 무상자금 3억 달러는 보상 성격의 경제협력으로 상환이 불필요한 자금이고 유상자금 2억 달러는 대출의 형식이므로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었다. 그 외 민간 차관으로 3억 달러를 대출받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상자금 부분으로 일본은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보상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행사해서 국가 발전에 썼지만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 간의 외교 보호권은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 부분이 아직도 한일 간 외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셋째, 미국의 원조. 미국은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나라로 1945년에서 1970년까지 대략 6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원조를 했다. 태극기 부대가 성조기를 들고 다닐만 하지 않은가? 전쟁을 끝내고 자유를 준 것도 미국이고 전쟁 후 춥고 배고픈 현실을 보듬어 준 것도 미국이었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우방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신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미국의 지원은 전쟁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는 긴급원조 형식이었고 60년대 이후로는 점차 차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폭적인 원조와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195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로 미국은 한국을 자유진영의 최전선으로 생각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 동남아까지 도미노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자본주의 발전 모델로 성장시킴으로써 쇼케이스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다. 넷째, 국제차관. 세계은행이나 IBRD 등에서 국가가 기업 대신 외채를 지고 기업에 저금리로 공급한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 외국 자본들은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기업 지원에 쓰였다. 경제개발 방향. 첫 번째,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이때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발전소 및 통신시설이 현대화되었다. 두 번째, 기업을 지원했다. 하나, 포항제철, 현재의 포스코. 설립 연도는 1968년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다. 자금의 출처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의 일부인 3억 달러 중 약 7천만 달러를 사용했다. 또한 세계은행 차관 등 외자를 유치했다. 지원 방식은 국가가 직접 자본금을 투입하고 차관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제를 감면해 주었다. 그로 인한 성과로 국내 철강 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수입 철강 의존에서 탈피하고 철강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1968년 설립 당시 정부는 포스코 당시 포항제철의 한일협정으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투입했다. 이후 1981년까지 정부가 투자한 규모는 2,205억 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원 규모이다.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는 지난 2023년 기준 연매출 약 8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2000년 정부가 포스코를 완전 민영화하면서 배당,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 3조 8,899억 원을 회수했다. 정부의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6.1%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 재정 확충과 타 산업 지원에 활용됐다. 둘,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정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보급 사업을 수주하여 외화 획득 통로로 활용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울산공업단지 개발 등 국가 프로젝트 다수를 수주한다. 현대자동차는 1970년대 정부가 독자 모델 개발 추진한 현대포니의 개발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은 영국 차관과 정부 보증으로 울산의 대형 조선소를 1973년 건설한다. 셋, 삼성. 삼성물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1969년 삼성전자 설립 당시 정부는 외화 할당과 수입 허가 등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주도형 전자제품 생산을 유도하였으며 수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혜택을 부여하였다. 넷, LG 당시 금성사. 당시 금성사는 전자산업 육성의 한 축이었다. 컬러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정부 주도하에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였다. 수출 실적에 따라 외화 및 원자재 배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다섯, 한화, 한국화약.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따라 성장했다. 무기, 탄약 생산업체로 지정하여 정부 수요를 독점 공급하였다. 또한 차관으로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고 후방 산업으로도 성장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낳았으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명목 GDP 1.8조 달러로 경제규모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경제발전 롤모델이 된다. 3.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 1. 대만.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로 성장한 대만 TSMC도 1987년 대만 반도체 산업진흥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대만 정부의 주도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의 48%, 약 2억 2천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742억 원을 대만 정부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필립스사와 대만 민간 기업들이 출자했다.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TSMC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9,558억 달러 약 1,379조 원이며 2024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약 60%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점진적인 민영화를 통해 현재 약 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5조 원 약 40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1978년 이후 덩샤오핑 이후에 공산당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유기업과 시장경제를 병행하기 시작한다. 국가 차원의 산업계획에 따라 수출 지향형 제조업을 육성한 결과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3. 핀란드 199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노키아 등 전략기업의 연구개발을 집중한 결과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눈부신 경제발전 이면에 어두운 면도 공존한다. 4. 단점. 부의 재분배.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규모를 키웠고 그 낙수 효과로 국민 개개인도 더 잘 살게 되고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을 지원했던 재원이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사람들, 위안부를 포함한 전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일부 재벌에게 나라의 부가 편중되어 있는 현 상황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이득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독재. 또한 강력한 국가 주도에 의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독재가 있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의 K-엔비디아 구상이 국부 펀드 방식이라면 국가 자본주의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은 정부가 직접 경제라는 공장을 돌리는 설계자이자 운영자이다. 하지만 국부 펀드는 여유 자금을 가진 정부가 투자자가 되어 다른 사업에 돈을 넣고 수익을 얻으려는 형태이다. 국부 펀드의 성공 사례. 1. 노르웨이의 정부 연기금
글로벌 펀드 GPFG. GPFG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로 2025년 기준으로 약 1조 4천억 달러 규모이다. 특징은 북해 유전 수익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 세계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 수익을 연금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또한 GPFG는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윤리 기준 적용한다. 성과를 살펴보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재정 건전성 유지, 국민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르웨이는 노후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연금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와 GIC. 싱가포르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글로벌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테마섹 TEMASEK 홀딩즈의 경우 1974년 정부가 설립한 국영 투자회사이다. 싱가포르 항공, DBS 은행, 싱텔 등 주요 기업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또한 GIC, 거버먼트 오브 싱어포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은 외환 보유고를 운용하는 펀드로 안정적 장기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부 펀드의 성과로 정부 재정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노후 보장, 의료 보조, 주택 지원 등 사회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3.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투자청 ADIA. ADIA는 석유 수익 기반의 초대형 국부 펀드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1976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부 펀드 중 하나이며 석유 수출 수익을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 자산 증식과 미래 세대를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과로는 경제 다변화에 기여하였으며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게 해주었다. ADIA는 글로벌 기업 지분 확보로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회 기반 시설 및 인프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국부 펀드는 단순한 정부 주도 개발을 넘어서 국민이 직접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의 K-엔비디아 구상은 국부 펀드와 산업 정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민간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전략기술 영역에서 정부가 투자자인 동시에 기획자 역할을 통해 산업의 방향을 잡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국형 국부 펀드의 성공 조건. 1. 명확한 목표 설정. 왜 펀드를 운영하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를 들어보자. 국민 소득 배당을 위한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연금을 보완하여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다. 2. 안정적 재원 조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국채 발행이나 세수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혹은 공기업 지분이나 외환 보유고 등의 자산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다. 또한 민간 참여형 구조, 즉 국민 펀드 투자 형태를 도입할 수도 있다. 3. 정치로부터 독립된 운용 구조 거버넌스. 전문가 중심의 운용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한다. 예시로는 노르웨이의 GPFG 같은 중앙은행 또는 기획재정부 산하독립운용기구 등이 있고 국회와 시민감시위원회를 통한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4. 장기적 투자 전략 앤드 리스크 관리. 초단기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10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분산 투자 및 리스크 해지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5. 국민 참여와 수익 공유 구조. 단순한 국가 수익이 아니라 국민 배당 또는 기본소득 형태로 이익을 환원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회 펀드 수익 일부를 전 국민에게 배당한다든지 연금 혹은 복지 혜택 강화에 투입할 수 있다. 6. 투명성 확보와 국민 신뢰. 정기적인 운용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유튜브 등 대중 설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 내역과 수익률에 대한 정기 감사 및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7.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원의 출처, 운용 규칙, 배당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위법 시 처벌 규정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8. 시민 교육 및 공감대 형성. 국민 다수가 이 펀드가 공공성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캠페인,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장점은 살리고 공정한 수익 분배에 관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익 공유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장기적 전략이 3박자로 갖춰져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 결론. 이재명의 K-엔비디아 구상,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더 빨리 이런 구상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우주개발 등의 산업은 개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가기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정희 정부의 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 강국이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 강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우리 산업은 강력한 국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에 의해 추월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최신 기술에서 중국의 위상은 살짝 두렵기까지 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산업에서 뚜렷한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더 이상 구태의연한 이념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과거 이념 전쟁을 치른 아픈 역사에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국민에게 공산주의, 빨갱이는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단어였다. 하지만 자본주의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발상인가? 공산주의 이념 논쟁은 아직 과거의 트라우마를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쉬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지금은 무엇이 나라를 더 부유하게 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할 것인지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때이다.